1월 30일 금요일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금값이 43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하루 만에 9.5%가 증발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금값은 최고점을 찍으며 환호성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산 금은 괜찮은 걸까? 지금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하지만 이번 폭락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실수, 베센트 장관의 긴급 진화, 그리고 케빈 워시라는 인물까지. 지금부터 이 폭락의 진짜 배경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실물 금 시장에서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9.5% 폭락하면서 43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같은 곳에서 보이는 선물 가격과 실제 현물 가격은 다르거든요. 선물 시장은 월가의 큰 손들이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시장의 온도를 알려면 현물 가격을 봐야 합니다. 현물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약 14.9%가 빠졌어요. 시장은 참 냉정하죠. 가파르게 오른 만큼 떨어질 때도 가차 없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았던 금값은 결국 중력을 이기지 못했고 단기 투자자들은 30% 넘는 수익을 챙기고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급등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따른다는 그 오래된 진리가 또 한 번 증명된 거죠. 이번 폭락이 필연적이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값이 포물선 형태로 치솟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 구간이 있어요. 이런 상승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기간에 30% 이상 수익을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려 하죠. 특히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지금 안 팔면 다 잃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엄습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정 과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장에 과열을 시키고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으로 들어온 투기 세력을 털어내고 진짜 투자자들만 남겨둬야 다음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시장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인 겁니다. 시장에는 겁먹은 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금값이 조용히 오를 때는 관심도 없다가 뉴스에서 금값 폭등이라고 떠들어대니까 그제야 조급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진입하죠. 더 심각한 건 레버리지입니다. 원금의 20배, 심지어 30배까지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30배 레버리지가 뭔지 아세요? 금값이 딱 10%만 올라도 원금 대비 300%로 수익이 나요. 듣기만 해도 황홀하죠. 이번 폭락으로 이런 과도한 비투 세력들이 대거 청산당했어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투기꾼들을 털어내고 나서야 진짜 상승이 시작되거든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시장의 생리입니다. 약한 손들이 떨어져 나가야 강한 손들만 남아서 다음 랠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 정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면 2013년에 금값이 28% 폭락했고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는 단 하나,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무너질 때 금이 받쳐주는 거죠. 하지만 금 자체의 변동성은 엄청납니다. 이번 상승장만 봐도 S&P500 지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만큼 조정도 세게 오는 겁니다. 모래성이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한 알의 모래가 산사태를 일으키듯 이번 폭락에도 결정적인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는 거였지만 그 방아쇠를 당긴 건 사람이었어요. 바로 정치인들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 두 번째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였죠.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1월 어느 날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좋다고 생각한다? 이츠 그래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달러는 곧바로 약세로 돌아섰고 국채 금리는 치솟기 시작했어요. 금값도 덩달아 폭등했죠. 미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적자 위기에 몰렸고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거든요. 그제야 베센트 장관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달러 정책을 유지합니다. 필사적으로 수습에 나선 거죠. 트럼프의 말실수를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베센트는 재무부 장관으로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두 개인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시장에는 균열이 생겼고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거든요. 베센트 장관이 아무리 강달러를 외쳐도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세요. 베센트가 진화에 나선 이후에도 4.25%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셀 아메리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이란에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요. 군사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다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의지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믿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베센트가 아무리 금리를 눌러보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거시적인 변화,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국채 투자자들에게 전혀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마다 $1,000를 준대요. 2026년부터는 연소득 10만 달러야 국민에게 $2,000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수 정권 맞나 싶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거든요. 마구잡이로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고 그럼 금리가 오르겠죠. 한국의 금리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위비를 기존 9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무려 50% 인상입니다. 미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2000조국 시대로 접어든 거죠.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펴고 있습니다. 돈은 펑펑 쓰면서 세금은 깎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신뢰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그 틈을 타고 금값이 폭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맞은 겁니다. 트럼프의 돈 쓰는 계획 중 가장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초대형 전함 25척을 건조하겠다는 겁니다. 배틀십이라고 하죠. 한 척당 비용이 30조 원이 넘어요. 총 750조 원. 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면 비용은 2배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이미 교훈을 줬어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국가 예산의 5%를 쏟아부어 전함 야마토를 만들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망을 앞당겼습니다. 현대전은 드론과 미사일이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거대한 전함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해요. 일론 머스크조차 유인 전투기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함 거포주의로 회귀하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죠.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미국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이 금값 폭등과 폭락으로 이어진 거죠. 금값 하락의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케빈 워시입니다.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과거에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양적 긴축 즉 QT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자는 거죠. 듣기만 해도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6, 7%를 넘기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할 겁니다. 현재 연준은 단기채를 매입하면서 억지로 금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긴축으로 선회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채권을 쏟아내고 있죠. 누가 이걸 받아줄까요? 결국 연준이 양적 완화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의 과거 발언에 놀라서 반응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가 실제로 긴축을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국채 발행을 감당하려면 결국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1970년이 떠오릅니다. 당시 금값도 이번처럼 대폭락했거든요.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어서 평행이론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1974년에는 금값이 460% 상승한 후 20개월 동안 47%나 빠졌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74년은 오일 쇼크가 진정되고 베트남전 종전 기대감이 있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쟁은 오히려 확전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국의 빚입니다. 1974년 당시 미국의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3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10%까지 올릴 수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20%입니다. 4배나 늘었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물 경제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고 알고리즘 매도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는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고리즘 매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U자형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셀아메리카 세력, 즉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둘까요? 현금으로만 들고 있을 리 없잖아요. 가격이 저렴해진 금과 은으로 다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금과 은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런 등락은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번 대폭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했던 수량을 채울 절호의 타이밍이죠. 1971년 이후 금값은 160배 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폭락과 조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죠.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그게 이 경랑의 시대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금과 은의 폭락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43년 만에 최악의 하락, 트럼프의 말실수, 베센트의 긴급 수습, 케빈 워시의 등장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이번 폭락은 예고된 조정이었습니다. 급등 뒤에는 반드시 하락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 패닉에 빠져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더 모으는 게 답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